매지온 차트를 보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빨간색 양봉이 많이 보이죠. 그만큼 상승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매지온은 정규장에 상승한 것도 모자라 시간 내에서도 1.56% 추가 상승한 뒤 6시 장마감했습니다. 최근 뉴스부터 살펴보면서 매지온을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리와인드란 녹음기의 테이프 등을 되감다는 뜻이죠. 과거를 회상해보면서 복습하겠다는 뜻입니다. 2023년 4월 21일 BRB가 매지온에 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투자 결정엔 LG 구본무 선대회장의 맞사위 윤관씨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3자 배정 유증으로 투자했고 할인율과 풋옵션이 없었다고 합니다. BRB 측은 유대나필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노성일 매지온 상무가 500억 원 투자 유치 이후 뱉은 첫마디라고 합니다. 유대나필은 선천성 심장 기형, 그러니까 단심실증으로 폰탄 수술을 받은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임상시험계획 IND 서류를 접수하고 2차 임상 3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상 3상을 했고 이번에 재도전한다는 거죠. 단심실의 정의는 외과적 치료 측면과 해부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심실의 해부학적 정의는 대부분 하나의 심실은 크고 다른 하나는 매우 작은 모든 심장 기형을 말합니다. 심실이 완전히 한 개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쪽 심실이 굉장히 작을 때 우리가 편의상 단심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주 조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재기능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2세 이후에 폐동맥 크기가 정상이면 폰탄 수술을 시행합니다. 폰탄 수술은 다 큰 성인이 받는 수술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들이 받는 수술입니다.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된 아기들이 받는 수술이죠. 그리고 폰탄 수술을 어렸을 때 받은 청소년들 12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대나필을 처방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현재 매지온이 진행하고 있는 유대나필 임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폰탄 수술을 받은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그 삶을 개선시켜 주는지, 산소 포화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매지온이 진행하는 임상 시험이라는 뜻이죠. 4월 19일 BRB가 매지온에 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았고 지분율로 따지면 9.37%라고 합니다. 이 돈은 전부 운영자금으로 쓰겠다고 공시에서 밝혔습니다. 풀 네임은 BRB 캐피털 매니지먼트인가 봅니다. 그런데 공시에서는 두 개의 회사로 쪼개져서 등장합니다. 아마 투자자들이 공시만 봐서는 문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인지 매지온에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인터뷰 뉴스 기사까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케이노지스가 어디야, 글래머박스가 어디야 했을 것 같은데 보다 못한 회사가 4월 30일에 뒤늦게 공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봐라, BRB는 유명하고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죠. 사실 누가 투자했는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을 만약에 워렌 버핏이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와 한 배를 탄 투자자가 누군지 궁금한 것도 당연합니다. HLB도 블랙록이 5% 지분을 공시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졌었죠. 그리고 지금도 블랙록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BRB는 과거 페이팔, 구글맵 핵심 기술 웨이지에 투자한 이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ST팜, SK바이오팜 해외 유통 사업자 아벨 테라피틱스에 투자했다고 하죠. 아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32개국에서 세노바메이트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팔에는 일론 머스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파운더 명단에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999년 3월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는 X.com이고 2000년 3월에 합병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X.com을 세웠고 합병하면서 페이팔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세운 건 아닙니다. 페이팔 안에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가 들어간 거죠. 일론 머스크는 1999년 3월에 회사를 세웠는데 정확히 1년 뒤 2000년 3월에 회사를 합병합니다. 굉장히 빠른 성과죠. 합병하면 파운더 명단에 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명단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일이 빨리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힌트를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기술은 사실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기술인데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쉬운 일인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냥 그대로 했더니 쉽게 성공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겠죠. 자, 그래서 BRB는 과거 페이팔에 투자한 이력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이번에 메지온에 투자했고요. 뉴스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건 BRB는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겠죠. 메지온은 돈이 없어서 투자받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메지온은 이번 자금 유치가 단순 임상비용 조달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상무는 다들 유대나필 2차 임상 3상 비용 조달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며 2차 임상 3상 비용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메지온의 유동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59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은 371억 원 규모이고요. 메지온의 2차 임상 3상 비용은 환자 한 명당 5만 달러, 즉 6,648만 원 수준입니다. 메지온의 2차 임상 3상 임상자 숫자는 436명, 경우에 따라 최대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대 임상 비용은 332억 원이란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32억 원이라면 현재 메지온이 371억 원을 갖고 있으니까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조금 빠듯해 보이긴 하지만요. 3자 배정으로 돈이 들어서 사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자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유대나필이라는 약물은 자이데나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꽉에 자이데나 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나 US에서는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USA라고 쓰기도 하고 US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아메리카라고 쓰기도 합니다. USA는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줄임말이고 US는 그냥 United States의 줄임말입니다. 뒤에 아메리카를 빼고 쓴 게 U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임상, 메지온, 유대나필 3상 재수 성공 자신이란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근거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미국 문턱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았을 뿐 재수하면 이번엔 될 거라고 메지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났는데요. 기자가 유대나필 2차 임상 3상에 대한 전망을 묻자 유대나필은 P값이 0.1 이내에만 들어오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 품목 허가를 받습니다라고 노성일 메지온 상무가 말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메지온은 미국 FDA와의 회의 내용을 회사 공지사항에서 안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희망을 볼 수 있는데요. 회의 일자는 미국 시간으로 2022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이때 FDA는 처음부터 슈퍼폰탄을 제외한 환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임상시험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상 3상 후 메지온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슈퍼폰탄 환자들의 존재였습니다. 메지온은 폰탄 수술 후 정상인에 가까운 운동 능력을 갖게 된 이른바 슈퍼폰탄 존재를 알게 됐고, 이들을 제외한 데이터에서 유대나필의 임상적 유효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환자로 들어가 임상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FDA도 두 번째 임상 3상에서는 슈퍼폰탄 환자들을 제외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해보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개선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임상 3상은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자 구성이 아니라 슈퍼폰탄 환자가 제외된 이전과는 뭔가 다른 환자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달라지죠. 그리고 좀 더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과 비교가 안 되는 슈퍼폰탄 환자들을 뺐으니까요. 메지온은 강력한 추가 임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대나필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추가 임상을 위한 자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죠. 유대나필은 2016년 3월 임상 3상을 시작했으며 2020년 6월 FDA에 NDA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약 4년이 걸린 셈인데 메지온은 추가 임상에서는 지표를 단순화하고 더 적은 환자로 진행해 임상 소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지를 다진 결과 메지온은 최근 2023년 2월 20일에 Fear2 프로토콜의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메지온은 FDA와 동의한 바와 같이 성공에 대한 통계적 기준은 P값이 0.1보다 작으면 성공이 10%의 양측 검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상무는 유대나필 1차 임상 3상에서 P값이 0.09였다. 자, 여기서 슈퍼폰탄 환자들이 제외되면 P값이 좀 더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P값이 0.1 이내만 들어오면 품목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는 FDA가 약 효능을 한 번 더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노 상무는 해석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P값 0.1까지 인정해주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FDA가 P값 0.1을 품목 허가 기준에 합의한 것은 유대나필 효능에 이견이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퍼폰탄 환자도 빠지면 P값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기준도 0.1로 완화해 주었기 때문에 메지온의 유대나필은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메지온은 앞으로 추적하면서 제가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은 가능성 높은 재임상을 추진하고 있다면 HLB는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IND에서 제3상까지의 임상 시험이
완료되고 나면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신약 허가 심사 NDA를 준비하여 FDA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전 임상 시험부터 제3상까지 수집한 자료가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 임사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었다면 NDA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FDA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가 나오거나 반려가 나오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DA까지 가려면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임상 3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NDA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NDA 서류는 20개의 섹션으로 구분된 방대한 문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섹션이 있죠. 허가 대상 신약의 화학적 특성, 생산 방법, 제조 방법, 품질 관리, 약물학적 자료, 독성학적 자료, 동물에게 나타난 의약품의 신속 및 지체 반응, 인간에 대한 약물 동력학적 자료, 임상시험에 수반된 모든 단계와 사용 성분 및 용량, 안정성 시험 결과 등 포장을 비롯하여 신약에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먹는 거는 우리가 독성은 없잖아요. 하지만 신약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가 살펴보는 서류는 굉장히 자세하고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감염증 치료를 위한 신약이나 특별한 신약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이 요구되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NDA에 제출된 정보와 데이터의 양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나 요구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DA는 정말 다방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확보해서 꼼꼼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NDA 서류 및 관련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FDA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에 대한 NDA 신청인은 그 신약과 관련된 특허에 관한 정보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도 제출해야 될 서류가 방대해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 개발 사업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정말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땀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 다음 제출된 NDA가 FDA에 의하여 허가 승인되면 NDA와 함께 제출된 신약의 특허 정보는 FDA에서 발간하는 오렌지북에 또는 퍼플북에 등재된다고 합니다. 오렌지북 또는 퍼플북에 신약에 관련 특허가 등재된다는 것은 그 신약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가 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을 FDA에 신청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NDA 신청서를 접수하는 FDA는 내부 추적을 위하여 각 신청서에 6자리 NDA 번호를 부여하고, 제출된 NDA는 근무일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NDA 신청인과의 합의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NDA에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종목 추천에 좀 고전하고 있는데요. 빅토리는 종목 추천에 왜 이렇게 고전하느냐? 그것은 원래 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종목 추천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이상하게도 제가 못 버텨서 손절치거나 좀 더 싸게 사려다 놓치고 나서 미친듯이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박셀바이오, 넥스트사이언스, 세바스 AI 등이죠. 템버거 종목도 심심찮게 골라내는데 신기하리만치 제대로 된 수익을 본 적이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재정비하고 수익을 다시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것부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맨날 반성하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플러스 수익입니다. 제가 좀 예민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 타점이 구리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신 뒤에 종목만 잘 관찰하시고 나름대로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오히려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가 잡은 손절가를 터치할 때 매수가로 잡으시면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맨날 제가 털리고 올라가니까 그 털리는 자리, 즉 손절가가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는 논리인데,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격을 빼고 종목만 추천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수익률은 얼마인지 손실률은 얼마인지 알아야 살떨리게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고 대충 얼마 안 떨어졌네요 라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 손실률은 마이너스 15%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꽤나 큰 손실이죠. 하지만 차트로 볼 때는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버티다가 어쩌다가 수익을 보는 건 아무런 원칙도 없는 운 좋으면 벌고 운 나쁘면 잃는
묻지마 투자가 되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정확히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알고 진입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을 돌렸더니 업이 나온 종목은 소니드, 미코바이오메드, 이화전기,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추천하는 종목 아니고요. 종목 추천은 유안타 증권의 제휴 컨텐츠에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돌려서 나온 것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하루가 지나면은 날아가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종목들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성능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2차 SGD 수렴 방법이 딥러닝에 인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게 있어 보여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2차가 있는 걸로 보아 1차 수렴이 있고 2차 수렴이 있는 걸로 보이죠. 1차를 알아야 2차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우리에겐 무적의 챗 GPT가 있으므로 곧장 2차 수렴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문장의 맥락에서 2차 세컨드 오더라는 용어는 학습 중에 모델의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손실함수의 2차 도함수를 사용하는 일종의 최적화 방법을 나타냅니다. 역시 챗 GPT입니다. 세컨드 오더 컨버전스는 손실함수의 2차 도함수를 사용하는 최적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말이 어렵죠. 자, 2차 도함수란 무엇일까? 미적분학에서 F에 대한 2차 도함수는 F의 도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의미합니다. 즉 미분을 두 번 하면 2차 도함수가 됩니다. F'이 미분 가능이라면 fx에 대한 2차 도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곱이 붙은 게 라이프니츠 표기법이고 대시가 두 개 붙은 게 라그랑주 표기법입니다. 참고로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의 학계에서 대시라는 부호를 프라임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를 x 프라임, f 프라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계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가요?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이계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의 증가 감소로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이계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2차 도함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분하고 미분하면 2차 도함수가 나오죠.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따져야 하지만 우린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충 보이는 대로 다 미분해버리면 됩니다. 예시에서 x세제곱을 미분하면 f 프라임 3x제곱이 나오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6x라는 2차 도함수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냥 두 번 미분하니까 2차 도함수가 나왔습니다. 세컨드 오더 컨버전스란 인공지능의 손실함수로 이런 2차 도함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1차 도함수를 사용해서 0으로 수렴하는 미니멈을 찾는 건데 알고 보니 2차 도함수를 사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전부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대충 원리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저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깊이 들어갈 생각도 없고 핵심 엑기스만 빼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건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은 대학교 레벨도 아니고 학창시절에 기계적으로 미분했던 바로 그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고등학생들 대단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고 계실 분들도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맥락에서 SGD 및 그 변형과 같은 널리 사용되는 최적화 방법은 일반적으로 손실함수의 1차 도함수만 사용하는 1차 방법입니다. 반면에 2차 방법은 헤세안 행렬이라고도 하는 2차 도함수를 사용하여 최적화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그냥 진행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지 공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적화는 손실함수 로스 펑션의 결과값을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통은 예상한 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오차를 가지고 손실함수로 삼습니다. 손실함수의 결과값을 최소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상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과 실제가 똑같아진다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죠. 인공지능이 예측을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경사하관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1차 미분계수를 이용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함수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독립변수값을 변경시켜가면서 최종적으로 최소함수값을 갖도록 하는 독립변수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경사하관법은 임의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기울기를 힌트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갑니다. 위 그림처럼 기울기는 손실함수에서 임의의 가중치에서 시작하며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극소값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기울기, 경사는 가중치에 대하여 편미분한 벡터이고 이 가중치를 조금씩 움직입니다. 왼쪽은 학습률이 낮은 경우이고 오른쪽은 학습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내려가느냐 성큼성큼 내려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학습률이 높으면 발산할 수도 있고요. 2차 도함수는 계산 비용이 높아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챗GPT는 대단한 게 질문만 언급했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예상 답변까지 미리 눈치채고 알려줍니다. 이 문장은 2차 수렴 방법이 신층 신경망에 대해 매우 클 수 있는 헤세안 행렬을 계산하고
수령하고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높은 계산 비용으로 인해 딥러닝의 인기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계산 비용도 비용이죠. 1차 수련 방법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 및 모델로 보다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도함수를 사용하는 지금의 제 알고리즘도 제 컴이 똥컴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2차 도함수를 사용하면 더 오래 걸리겠죠. 이것은 패스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